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어서 비 소식이 간절한 강릉 지역에는 0.1mm의 비만 내릴 거라는 참 야속한 소식이네요. 강릉 생활용수 공급의 87%를 차지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강남시는 아파트 등 123곳에 대한 제한급수를 오늘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답니다. 아무쪼록 강릉 지역에 하루빨리 단비가 내리길 바랍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미국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약 300명의 한국인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곧 이어지는 이윤우의 뉴스펀치 1, 2, 3에서 알아봅니다. 9월 6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민우 씨. 네, 오늘 시간당 50mm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 감속과 넉넉한 안전거리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를 막 지나면서 곳곳으로는 이동이 힘겹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13km 구간 밀렸다가 춘천 분기점에서는 사고 처리하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반대 서울 쪽 역시 설악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 뒤로 4km 정체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경기권에선 둔대와 양지터널 부근에서 각각 4km 안팎씩 밀렸다가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새마을 부근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답답하고요. 충청권 안쪽에선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방향 남풍새부터 차량터널까지 6km 구간 어렵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천안분기점부터 천안호두휴게소까지 12km 구간 길게 밀리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진천터널 부근에서 주춤했다가 서청주부터 남이분기점까지 9km 구간 브레이크 밟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 가신다면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 여유시간 넉넉히 더 주시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탄과 서평택에서 짧게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KBS의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펀치는요. 반미연대 북중러 집결, 북한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번 주 있었던 중국의 전승절 행사 관련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열차를 타고 중국 국경을 넘어 행사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게 6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개국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 특히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끌었던 장면입니다. 네. 이 세 국가 정상이 모인 게 이 냉전 시기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건데 이 사실상 미국 패권에 맞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를 공식화하는 무대였고요. 그리고 자리 배치도 좀 주목이 되는 게 시진핑 주석 오른편에 푸틴 대통령이 있었고 왼편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열병식 내내 세 정상이 서로 몸을 기울인 채 대화하는 모습이 중간중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네, 행사부터 이 뒤이어진 정상회담까지 북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번 행사에서 중국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버금가게 예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들이 이동할 때 가장 앞줄에 김정은 위원장을 내세우거나 이 시 주석이 본인 자리에서 다른 정상들을 맞이하다가도 김정은 위원장이 다가올 때는 김 위원장을 향해 걸어나가면서 김 위원장 두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거나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현지 행사에서 이제 행사 끝난 뒤 열린 리셉션에서 김 위원장 자리는 그 리셉션에서도 시 주석 내외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세계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나타나는 게 아주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 북한 최고 지도자 자체가 여러 정상과 함께 모이는 행사에 참여한 게 이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 정상으로서는 45년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선 거고, 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집권 14년 만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처음 참석한 건데, 이 첫 다자외교 행사 데뷔 무대였던 만큼 이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겁니다. 그만큼 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자잘자잘한 요소들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김 위원장이 우선 평소에 입는 인민복 대신에 검은 정장을 입고 이 전승절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김 위원장 자리 배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주석 바로 옆자리였던 점, 그리고 시주석 부인 평리위원 여사가 김 위원장에게 한국어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한 점 등이 크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장하고 시 주석은 따로 정상회담도 진행했죠. 네, 정상회담이 이 행사 다음 날 곧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북중 회담은 이날 약 2시간가량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진행된 회담 이후 약 6년 만에 진행된 거고요. 이 북한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여러 회담 내용 살펴보면 이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향해서 두 나라가 운명을 같이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이웃이자 친구, 동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세 속에서 중국과 북한은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고요. 김 위원장은 이제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확고한 의지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 주요 발언을 보면 세상이 변해도 북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이 경제 발전 경험을 교류하고 북한의 건설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교역 확대와 경제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이 북한이 안보는 러시아에,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북한식 안러 경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 회담에선 과거와 달리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놓고 사실상 중국이 좀 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 핫이슈 핫피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미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한국인만 300명 체포입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도 언급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네, 이게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 미국 당국에서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일, 그러니까 미국 조지아주 서베나에 건설 중인 현대차와 LG엔솔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진행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과 이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 FBI까지 참여한 대규모 작전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속 차량만 수십 대, 헬기까지 투입됐다고 하니까 그 규모도 굉장히 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취업 자격이 없는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문제 삼으면서 미국 당국에서 체포에 나선 건데, 이 불법 체류 혐의로 이날 체포된 이들이 45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450명 가운데 한국인만 현재 300명 이상 포함된 거로 전해지고 있어서 좀 그게 더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회의 참석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과 외교부 모두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외교부가 대책반을 꾸려서 현장에 급파됐고요. 그리고 미국 측에도 우리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상황입니다. 그 체포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현재 그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에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구금시설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영사 면담 등을 비롯해 조력에 최대한 나서는 상황인데요. 우리 외교 당국은 우선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해 이 오해가 있었다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다행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례가 우선 없는 일인데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에 좀 줄곧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결론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전에야 해당 사건에 대해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체포된 이들이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 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특히 이번 수색 대상이 된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민 단속을 이 현대차 그룹 공장에 간 게 좀 부당하지 않냐 이런 취지의 질문도 나왔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라면서 이 해외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우리 국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세 번째는 서울의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유괴 미수 사건 피의자 3명 긴급 체포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주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경찰에 누가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대요. 그런데 남성 몇 명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면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서 CCTV 등 파악에 나섰는데 당시엔 특별히 범죄 관련성이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학부모가 또다시 비슷한 피해를 목격했다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예. 이제 경찰 수사 결과 20대 남성 3명에서 총 3번에 거쳐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말을 걸고 했던 거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경찰은 우선 그 남성 3명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요. 그리고 이 남성들이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그저 초등학생들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스럽게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납치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인데 이 남성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선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했다는 이 혐의 사실과 이들의 고의성 등의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네, 첫 번째 신고에서 경찰이 왜 파악을 못했었죠? 네, 이를 두고 지금 이제 계속 경찰의 좀 늑장 대응이 아니었냐 이렇게 비판이 큰 상황인데요.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이 피의자 20대 남성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서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거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치고 그 뒤에도 계속 불안함에 계속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경찰에서는 이 초기 신고 당시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자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낀다고 우선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당시 피해 아동 모친이 알려준 차량과 실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색상이나 차종이 달라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측에 유괴 예방을 위한 좀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의 이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은 당분간 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뉴스펀치 1, 2, 3였습니다. KBS 이윤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가뭄이 심각한 강원 동해안에는 빗방울만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 광주, 부산 32도, 제주 33도, 강릉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남부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오늘과 내일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도와 충남, 전북은 곳에 따라 100mm 이상,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북에도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 과 제주도는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쪽인데요. 오산 부근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수원에서 천천히 갑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12km가량 막히고요. 옥산 휴게소에서 옥산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춘천 분기점에서는 현재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 분기점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요. 서평택에서 포승 분기점까지 천천히 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인데요.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는 추돌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중랑교에서 장안교 사이 1차로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추돌 사고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지난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올랐었죠.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 초대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승절 80주년이라면 그러니까 1945년 9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미주리 함성에서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 전달된 게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 당시에는 사실 중화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수립된 그렇죠,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일 전쟁을 하면서 2차 대전을 아시아 지역에서 움직였던 일본을 물리쳤으니까 중화민국을 계승해서 그 자기네가 한다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 이렇게 중국이 전승절을 그 강조하는 것은 2014년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일본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적 폭탄이 떨어진 8월 15일이 일본 패망의 날이다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는 8월 15일 네, 광복절로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때 일본 천황이 항복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전달된 게 9월 3일이라고요? 항복 문서를 그때 받은 거예요. 문서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요 명칭에서 보시면 잘 아시지만 이 행사 명칭이 항일 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기념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이 만든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로는 이 2차 대전에는 직접 참여를 하거나 뭐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일 전쟁만 있었고. 그러니까 중일 전쟁을 가지고 먼저 기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중화민국의 법통 지위까지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2차 대전의 승전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2014년부터 그렇게 새롭게 개념 네. 규정을 했다. 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여러 그 뭐 국경일들 중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그 행사예요? 전승절은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2012년에 중국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당에.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전승절을 기념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2015년이 7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참석했죠. 갔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시진핑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시대를 미국에 대항하는 구도를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이라기보다도 미국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강조하면서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그리고 전승절은 항상 열병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게 되는데 이번 열병식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러시아제 영향을 받은 무기들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 80주년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아주 그 대형 무기들, 전략 무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네. 말씀드려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그렇죠. 그런 걸로 전승절이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부터 점점 위상을 좀 키워나가고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소개하셨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눈에 띄는 무기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우선 이제 중국은 미사일 동풍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DF 중국말로는 이제 똥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1958년에 그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때 마오쩌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 지금부터. 그게 이제 동풍 1호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는 동풍 61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사거리가 16,000km가 넘는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동부까지 충분히 다다르는 거고, 그다음에 동풍 5C 이거는 이제 이전형인데 이거는 사거리를 대폭 늘려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가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예. 그다음에 스텔스기라든가 주로 이제 미국에 대항하는 무기들이죠. 우리가 보통 미국의 뭐 F-21 랩탑이라든가 F-35 이런 거에 대항하는 이런 스텔스기를 대거 선을 보였고요. 또 하나 그 이제 뭐 현대 전쟁의 총화로 떠오른 드론. 이 드론도 이제 스텔스입니다. 이런 스텔스 드론 같은 것들도 대량으로 공개함으로써 예. 미래전에 있어서 유무인 복합 능력을 완전히 구비했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강조한 겁니다. 네. 근데 몇 달 전부터 시진핑이 지금 사실 뭐 거의 종신 집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뭐 중국의 10년마다 지도부가 교체되는 전통을 완전히 깨버렸고, 지금 이제 그런 위상이긴 한데, 근데 몇 달 전부터 시진핑 실각설이 막 돌았어요. 네. 그 뭐 무슨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추정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 정권이 이제 오래 가면 그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뭉쳐서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권을 확실히 장악을 해야 되는데 네. 군부 인맥 중에 특별히 시진핑과 더 관계가 있는 몇 명의 인맥들이 소위 낙마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어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중앙군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파벌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7명인데 그중에 3명 정도가 시 주석의 뭐 왼팔 오른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낙마를 한 거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 군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군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면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통치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각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고 권력이 좀 이상하다. 이상설. 이게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이번에 이런 열병식을 하면서 예. 그런 것도 약간 잠재우는 계기가 됐고요. 또 그럼 하나는 그나저나 군분의 그 시진핑 그 측근이었던 3명은 그 왜 실각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군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이제 월남전 다 시진핑의 인맥입니다. 애초부터 2015년부터. 근데 그 월남전 참전파라고 하는 실전파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은 그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 우리가 후지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17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복건성은 대만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이제 중앙으로 오면서 데리고 온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만 해협파가 되겠죠. 이 대만 해협파 인물들과 아마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다 시진핑의 인맥이에요. 그런데 주로 부정부패 연루와 관계돼서 그러니까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반부패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그러는데 안 자를 수 없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 부주석이 2명 있는데 한 명 부주석 허웨이동도 지금 낙마를 한 거고 짱요시아라는 사실 그 시진핑이 평소에는 형이라고 부르는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쿠데타 설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그
열병식 단상에 앉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전히 시진핑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의 연설이 오늘 인류는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중국이 평화와 대화와 상생 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중국이 저 극복하고자 하는 미국이 전쟁과 대립과 제로섬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제 트럼프 1기를 지났고 2기에서 바이든도 대중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실제로. 네.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압박을 했고 이제 바이든은 나와 뜻이 같은 뭐 동맹, 민주 동맹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소위 2.0 트럼프 2.0은 더 강력한 일방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관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세 폭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을 압박을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나는 다자 질서의 수호자다. 다자 무역의 수호자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일방주의를 견제하려면 예. 나에게 힘을 좀 실어달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나는 다자 질서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 예. 근데 이번 이제 열병식이 사실은 뭐 북중러 구도대 한미일 구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자기도 또 똑같이 그런 구도를 만들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설이라든가 그래서 미국을 상대적인 악으로 그렇죠. 규정을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화, 대화, 협상 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일도 그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으르렁대고 미국과 EU, 유럽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또 얼마나 그렇습니다. 지금 네. 문제가 큽니까? 이런 걸 노리고 이런 연설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참 격세지감인 게 옛날에는 미국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맞아요. 미국이 이런 연설하면서 서방이 평화와 대화와 상생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네. 같은 독재 국가들이 전쟁과 대립이다. 이랬었는데 정반대가 된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 이제 그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소위 관세를 매개로 한 강력한 정책들이 불확실성을 너무 많이 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좀 예. 묘하게 그렇게 됐죠. 거기다가 미중 갈등이 예전하고 달라진 게 미소는 예를 들어서 군사력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미중 간에는 여기에다가 지금 경제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걸 매개로 자기 편을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번은 열병식 열리기 전에 티엔진 천진에서 SCO 상해 협력 기구가 열렸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또 모디 총리를 불러옵니다. 인도의 총리. 예, 인도 모디 총리를 해서 공급망에 관한 경제적인 협력 이거를 또 강조하고 원래 그렇지 않아도 브릭스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가 또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열병식을 통해서는 약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북중러 구도 그게 꼭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걸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이 경제적인 급속 성장은 1대1로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무역 질서의 힘을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WTO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맞는 사실은. 말이죠. 네네네. 뭐 물론 자국의 내수 시장도 워낙 크지만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큰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WTO 체제를 무시하는 트럼프를 향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네. 다만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예. 주로 이제 대항적 차원에서 그렇죠. 미국은 저렇게 하면 전 세계를 하향 평준화시키게 돼 있다. 네. 나를 좀 같이 가자.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중국이 어떤 체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중국은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막루에 같이 오른 오른편에 푸틴, 왼편에 김정은을 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고 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해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참 북중러 세 나라가 같이는 가야 되는데 좀 떨떠름하기도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셋이 뭉쳐 있다라는 그 공개적인 어떤 그 그룹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년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공조를 강화했을 때 예. 중국의 반응은 한미일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판 소 나토를 만든 거다. 그렇죠. 좀 새로운 냉전을 획책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뭉치게 만들면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해 버리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거를 안 하면서 모양상으로는 내부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중국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튼 그 모습을 연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내가 뭐예요, 그게? 일단은 대미 연대, 대미 저항, 그다음에 반미 반서방 연합 전선을 구성하는데 미국과 가장 강력하게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 그다음에 북미 대화설도 나오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핵을 개발하면서 불법 핵 개발국이잖아요. 사실 이런 나라들이 대미 카드로 매우 유용하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에서 하는 전승절에 이렇게 불러서 사회주의권의 연대 이거를 다시 한번 과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대화하는데 결론이 잘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김정은 트럼프 대화도 이제 앞으로 뭐 그전에 하노이에서도 결렬이 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봐라 내가 부르니까 다 오지 않냐. 인도도 오고 다 온다. 이란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과시하면서 반서방 반미 연대의 일종의 수장, 네. 우두머리 내가 이끌고 가겠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북한도 필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그 초대된 외국 정상들 중에는 인구나 뭐 국력에 있어서 북한보다 앞선 나라들이 많아요. 네네. 거의 근데- 꼴찌입니다. 북한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왜 북한을 그렇게 우대했을까요? 북한은 사실은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이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 왔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러 관계 밀착으로 인해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그랬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북한 물론이죠. 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관여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한미 동맹 축에 따라서 한미 간의 그 소위 결속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예. 마찬가지로 한미일 결속이 강화된다면 그거는 중국이 바라는 그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중국으로서는 다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발언권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대 수혜자는 북한 김정은이다. 맞네요. 예,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중국과 복원을 했다고 예. 판단을 한다면 예. 이전에는 중국 그늘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다시 복원이 됐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양날개 칼을 예, 가진 거죠. 갖게 된 거고 네. 그게 자기가 핵무기 개발을 왜 하느냐라는 거를 할 때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내심 신냉전 구도가 고착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자기네 핵 개발이 정당화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그 방문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미사일 공장 제작소를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탄 화성 19호
작년 10월 31일에 성공했는데 20%를 또 개발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한국 같은 서방권에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보여줌으로써 나도 전략적 지위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최대 승자가 아마도 김정은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북중 정상회담 끝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네네. 걸 가지고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북한 비핵화 때문에 한반도에는 남한에는 핵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남북한 모두에게 핵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대놓고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북한 핵을 용인을 하게 되면 한국에도 핵이 들어오는 거를 막을 방법이 별로 뭐라고 없어요. 말할 수 네. 어렵죠. 예.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일본의 핵무장이 핵무장. 나오게 돼 있고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건 대만의 핵무장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 미국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들이 관리 가능한 북핵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북한 핵 전력이 강화되고 미사일 전력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한테도 사실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그전에는 북한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들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5,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을 2개를 구축해서 서해에 하나 동해에 하나 지금 진수를 시켜놓고 있고 정찰 위성이 러시아 기술로 가동되고 있고 그럼 뭐 정찰 위성이라는 게 한국, 미국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돌면서 중국도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부 북한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관리하는 모드로 약간 선회한 거다. 다만 용인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말씀드린 이 소위 주변에 그 핵무장론이 나오고 이거는 또 결정적으로 트럼프한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라 그래서 내가 중국을 저렇게 압박을 하는 거다. 그냥 놔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그걸 또 우리는 유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국방비 더 증액을 하고 그렇죠. 무기 더 사고 그러니까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거는 주변의 안보 환경이 이제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는 건 중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놓고는 하지 못하고 요번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그걸 북핵을 용인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그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한달까? 뭐 약간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아마 김정은이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러시아는 은연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럼 당신들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요 선언문이나 이런데 늘 얘기하던 한반도 비핵화 이거를 이제 뺀 거죠. 사실 우리 한중 회담 할 때도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그랬는데 중국은 남한도 핵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꼭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뺐다라는 거는 그런 데다가 일부 이제 공간을 좀 두는 거니까 과거보다는 한 발 더 나갔다고 봐야죠.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은 시 주석한테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입장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중국은 사실 안보리나 이런 데를 거부권 행사했죠. 거부권 행사하고 기권하고 이러면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을 했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팀목이 되어줬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시 주석도 거기에 맞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국제사회 뭐 이러이러한 걸 위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발 또 싹 뺀 면도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이라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좀 기능을 하고 이렇게 가면
도와줄 게 훨씬 많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잘 안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약간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 노동자를 한 10만 명 정도 파견하고 있는데 비자 연장을 안 해줍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쫓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자 연장을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오면 또 그것도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근데 북한은 그 못 간 사람들을 전부 러시아 벌목공으로 보내고 있고 러시아는 그걸 또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가운데서 중간자적인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객관적으로 좀 예. 봐달라라는 아마 의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묵시적 인정 뭐 이런 용어까지 썼고 어쨌든 북중러의 이 삼각구도의 그 세계적인 1000명까지 한 셈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적어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던데. 한 교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저게 고착이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국의 재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안보에 대한 그 수요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꽁꽁 묶여 있는 원자력 협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북한한테 빌미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국한테도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용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푸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부정적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꼭 무기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국한테도 요구할 건 분명히 해야 되고 네. 중국한테는 지금 사실은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경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의 본질적인 이유가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 이런 거니까 평화를 그렇게 강조하고 타협을 강조하고 대화를 강조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인식, 이해를 중국도 해줘야 된다. 예. 그거 안 하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뭐 미국 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인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게 다 선택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죠. 해야 된다. 그런 게 저는 실용외교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남스쿠리의 Try to Remember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